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느 평범한 주부예요. 귀한 집 무남동녀 외동딸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는 세상이 모두 아름다워 보였고, 대학을 막 졸업한 제가 동네 친구였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기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제 남편은 어려서 조실부모를 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소년 가장이었거든요. 부모님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고집을 꺾을 순 없었는데, 그렇게 제가 좋다고 하니 부모님은 애써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고, 23살에 결혼을 해서 남편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무려 10살이나 차이 나는 남동생 말이죠. 시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시동생을 제가 케어해야 해서 부모님은 정말이지 매우 못마땅해 했어요.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집에 시집을 가? 얼마나 고생인 줄 아니? 그것도 10대 시동생이 있는 집에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그 집 가서 고생을 하냔 말이야. 평생을 고생도 모르는 것이 내가 너 그 집에서 희생하라고 먹이고 가르쳤는 줄 알아? 엄마,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민구 씨도 얼마나 잘하는데. 그리고 모르고 시집 가는 것도 아닌데 뭘. 나만 믿어줘, 응?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든 세상이야. 아무리 핏덩이가 아니라지만 어떻게 건사하겠다고. 아휴,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 엄마, 나 후회하지 않게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도 내 선택 존중해줘. 알겠지? 나 진짜 가서 잘 살게. 지켜봐줘. 아무리 엄마가 뜯어말려도 제가 통 말을 듣지 않자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허락해 주었고 그렇게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태생이 다정한 남자였고 성실했어요. 혼자 벌어 없는 살림이었지만 늘 저의 기분부터 살피고 작지만 뭐든 하나라도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성품에 감동을 많이 받았고 도련님 또한 아직 어리지만 참 성숙하고 마음이 깊었어요. 자식을 낳아본 적은 없었지만 도련님을 보자마자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꼭 책임지겠다고요. 형수님, 힘들게 하면 안 돼. 알겠지? 힘들게 하면 형한테 혼난다. 그리고 깍듯이 형수님이라고 모셔야 하고, 형은 너 믿어. 당연하지. 난 저렇게 예쁜 형수님 생겨서 너무 좋아. 이제 집에 오면 형수님도 있고 도시락도 싸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형수님이 이제 네 학교 도시락도 싸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집에 오면 집안일도 돕고 좀 그래야 돼. 형이 바쁘니까. 당연하지. 예쁜 형수님 생겼는데 내가 청소도 잘할 거고 형수님 속 안 상하게 정말 잘할 거야. 그러니까 형은 걱정 마. 남편은 도련님한테 저에게 잘하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정말 말할 건더기도 없이 도련님은 저에게 깍듯했어요. 해주는 밥이며 반찬도 얼마나 잘 먹는지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적은 없지만 모든 저를 믿고 의지하는 도련님을 보니 모성애도 발동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남편과 도련님의 뒷바라지를 하며 5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 아들도 낳고 저조차도 이 삶에 익숙해졌어요. 남편도 정말 성실한 편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정을 많이 받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렇게 저에게 깍듯하고 늘 고마워하던 도련님도 사춘기는 피해갈 수 없더라고요. 그 시기 얼마나 반항을 하던지 처음 겪는 도련님의 모습에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 같은 마음으로 달래도 보고 애원도 해보았습니다. 도련님,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혹시 나쁜 거 펴요? 그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아직 고등학생인데 그러면 돼요? 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언제까지 잔소리 할 거예요? 형수님은 형 누나 신경 쓰세요. 무슨 제가 아직도 초등학생인 줄 아세요? 아, 저한텐 초등학생이죠. 그렇게 어릴 때부터 봤는데 제 잔소리 안 들으시려면 알아서 잘하시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 진짜 듣기 싫다니까요. 엄마도 아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맨날 간섭하는 거 짜증난다고요.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도련님, 엄마가 아니면 이런 말도 못하나요? 저 도련님 보호자예요. 그렇게 섭섭하게 말하지 마요. 알겠죠? 우린 가족이라고요. 그렇게 도련님은 방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황당하고 솔직히 엄청 당황도 했어요. 아직 저희 아이는 어리기도 했고 마냥 착하고 말을 잘 듣던 도련님의 방황에 적잖이 당황도 했고요. 그러던 중 학교에서 전화도 받았답니다. 학교에서 전화까지 받게 되니 많은 생각이 들었고 혹시라도 부모님의 빈자리가 컸던 걸까? 아님 내가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한 것이 있어서 저렇게 비뚤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별의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학교를 갔죠. 민석이가 요즘 불량 학생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애들 돈도 뺏고 하는 것 같고 도통 학교에도 나오다 말다 하거든요. 갑자기 왜 이러느냐 하니 말도 안 하고 보호자분이 한번 나오셔야 할 것 같네요. 계속 이러면 출석에도 지장 많이 생겨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면목이 없네요. 혹시 언제쯤 방문하면 될까요? 네네, 그때 뵐게요. 갑작스러운 도련님의 일탈에 제 멘털도 많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우리 도련님 정말 모범생이었잖아요. 지금 아주 잠시 방황하고 있는 걸 거예요. 제가 얘기 잘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 다잡아 놓을 테니 선생님도 포기하지 말고 꼭 우리 도련님 마음 좀 잡아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저야 뭐 민석이 믿죠. 워낙 잘했던 친구라. 그래도 제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타일러 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희 도련님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련님네 학교를 방문해 그동안 출결이 잘 안 됐던 부분을 확인하고 담임 선생님께 사정을 했죠. 늘 공부도 잘하고 우등생이었던 도련님이 한순간에 이렇게 비뚤어졌지만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말이에요. 제가 도련님 마음을 다잡아 놓겠다라고 얘기하며 선생님께 사정했습니다. 선생님도 도련님이 모범생이었던 걸 알았기에 제 말을 잘 들어주었고 그렇게 담임 선생님과 면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련님은 저에게 미안한지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그저 제 뒤만 쫓아왔죠. 도련님, 우리 짜장면 먹고 갈래요? 요즘에 맨날 집밥만 먹느라 좀 지겨웠죠? 우리 오늘 둘이서 맛있는 거 먹고 가요. 저희 둘이요? 형수, 화난 거 아니었어요? 여기까지 와서 선생님한테 계속 죄송하다고만 하고, 전 화난 줄 알았는데. 뭐가 화가 나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도련님이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그랬다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기회 되면 천천히 얘기해줘요. 전 들을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아, 그래도 지금 감정에 치우쳐 미래를 망치는 행동은 어리석은 거예요. 전 도련님이 언제나 현명하게 판단하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 혹시라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요. 도와줄게요. 제 말이 끝나자 도련님은 펑펑 울더라고요. 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그리고 죄송하다고 말했고 그날 서로 울며 묵은 감정을 다 풀어냈어요. 알고 보니 입시도 다가오고 성적도 마음대로 오르지 않으니 완벽주의인 도련님은 저와 남편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의미로 매우 많은 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참 안타까웠고 아무리 잘해줘도 눈치를 보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사실 너무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늘 저와 형한테만 의존하고 살았으니 마음이 어떨까 싶으면서 안쓰러웠어요. 제가 형이랑 형수님한테 받은 은혜 다 갚아야 하는데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이렇게 공부해도 되지는 않고 자포자기 심정이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냥 형수님이 너무 잘해주는 것도 부담스럽고 죄송해요. 저 참 못났죠? 아니요. 제가 더 미안해요. 내가 먼저 마음을 헤아려 줬어야 했는데 그저 잘 지내고만 있는 줄 알았어요. 도련님도 부모님 잃고 진짜 힘들었을 텐데 안 그래요? 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저희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요. 저희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도련님이 진짜 잘 되든 못 되든 제 도련님이고 형 동생인 건 변함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잘해봐요, 우리. 알겠죠?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너무 못났었어요. 앞으로 이런 모습 보이지 않을게요. 형이랑 현수님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렇게 도련님의 학창시절 해프닝도 지나갔고 제가 100% 잘했다고 자신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남편 뒷바라지, 아이 케어, 도련님 케어를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더 이상 이렇게 받기만 할 수 없다고 취직을 하겠다는 도련님을 간신히 뜯어말려 대학교 입학까지 시켰습니다. 충분히 공부시킬 수 있었고 도련님은 저희처럼 몸으로 고생하며 사는 것보다 사무실에 앉아서 덜 고생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간신히 설득해서 대학교를 보내놓고 나니 도련님은 더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때 되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과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대학교 졸업식 날도 남편과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펑펑 울었어요. 우리 아이는 아직 어렸지만 정말 큰아들을 키운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저도 묘한 감정이 들었고 그래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 동생 진짜 장하다. 훌륭해. 아마 돌아가신 부모님도 계셨으면 좋아하셨을 거야. 네가 이렇게 훌륭하니까. 여보, 고마워 정말. 도련님이 잘해서 그런 건데 뭐. 도련님 축하해요. 그리고 막상 이렇게 학사모 쓰고 있으니까 제가 진짜 벅차네요. 이게 다 형수님이랑 형 덕분이에요. 굳이 취직하겠다는 저 돈 걱정 말라고 공부까지 시켜주고 정말 감사해요. 친부모님이라도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형편에. 너무 감사드려요. 형수님이랑 형 아니었음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말이라도 고맙네요. 도련님,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멋지게 성장해줘서 내가 더 고마워요. 오늘 제일 기쁜 날이에요. 도련님이 진심을 다해 말해주니 마음이 뿌듯했고 도련님은 교수님 추천으로 대학원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박사과정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도 돈이 만만치 않았지만 도련님이 앞가림할 때까지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저의 다짐, 그리고 남편의 생각을 받들어 열심히 뒷바라지 했습니다. 나이 차이는 10살밖에 안 났지만 정말이지 제 자식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도련님은 저희에게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중간중간 가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최대한 본인 앞가림을 잘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이젠 결혼을 하겠다며 저희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대견하고 고마우면서 그리고 한편으론 어떤 여자가 나의 동서가 될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고 큰아들처럼 키운 도련님이 어떤 여자를 만날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어요. 그리고 곧 알 수 있었는데 도련님이 데리고 온 여자는 한눈에 봐도 화려하고 예쁘게 생긴 아가씨였어요. 민석 씨한테 많은 얘기 들었어요. 고생 많이 하셨다고. 민석 씨가 형수님이랑 형한테는 무조건 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에요. 저도 눈물이 타 나는 거 있죠? 정말 고생하셨어요, 형님.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인걸. 아마 다른 사람이었어도 이 상황에 똑같이 행동했을 거야. 그래도 이렇게 도련님이 벌써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까 진짜 마음이 이상하다. 우리 도련님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줘. 우린 그거면 돼. 알겠지, 동서? 그럼요. 걱정 마세요. 이제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민석 씨 신경 1도 쓰지 마시고 두 분 노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든든하니 좋네. 만약 내 눈엔 애기였던 도련님이 가정을 꾸린다고 하니까 마음이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 잘 부탁해. 그럼요. 민석 씨 저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원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냥 조용하면 잘 사는 줄 아시면 되고요. 사실 시부모님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저랑 민석 씨한테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아셨죠? 제 말 무슨 뜻인지. 마냥 착하기만 한 도련님 옆에 저렇게 싹싹한 배필이 생겼다는 사실이 매우 좋았지만 그런 것도 잠시 말투를 들었을 때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거짓 같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슨 큰 짐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뉘앙스에 조금은 불편했지만 그래도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야 하는 줄 알았고 곧 결혼식을 준비했죠.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잡음이 좀 있었지만 그냥 얼굴 붉히는 것보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애초에 첫 만남부터 동서는 저희가 매우 불편하고 싫었던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형님, 그래도 제가 민석 씨 안사람인데 보석 세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안 계신 마당에 시어머니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해줘야죠. 꼴랑금 세트라니. 정말 실망스럽네요. 자식처럼 키우셨다면서 며느리한테도 이러실래요? 뭐? 동서, 지금 우리 형편에 그래도 최대한 해준 건데 동서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뭐라고 해야 할지. 아, 됐어요. 그럼 그렇지. 자기 자식만큼 키웠겠어요? 아무리 형수랑 형이 잘해줬다고 해도 거기서 거기였겠죠. 동서, 막말하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야? 아, 실망이다 정말. 도련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그건 내가 안 봐서 모르겠다만 동서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결혼 말렸을 거야.
알겠어? 말 조심해. 어머, 시어머니 노릇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웃겨. 본인이 시어머니가 되셨다고 착각하는 건 아니죠? 민석 씨한테 귀에 딱지 않게 들었는데 사실 저한테까지 이러시는 건 좀 아니죠. 뭐 민석 씨 뒷바라지 해준 건 그건 본인들이 좋아서 한 거니까 혹시라도 저한테 시자 노릇 하시려거든 꿈 깨세요. 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거든요. 꼴랑 금 세트 하나 해주고 뭘 바래? 도련님도 알아? 동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무슨 말이 그래?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개념은 있어야지. 어디서 참나. 어머, 또 꼰대 노릇 하시는 거예요? 꼴랑 키워줬다고 혹시라도 저희한테 뭐 바라시는 건 아니죠? 전 그건 못 참아요. 동서의 말이 벙이 찌고 화가 났지만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기분이 매우 안 좋았지만 여자끼리 한 얘기를 굳이 도련님께 옮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도련님의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도 마련해 주었고 사치스러운 동서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도련님 본인이 행복하다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며 애써 씁쓸한 마음을 감췄습니다. 뭐든지 저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도련님은 드디어 박사가 되었는데 박사가 되던 날 저에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중간에 결혼 준비하랴 박사과정 논문 쓰느라 정말 바쁘게 지낸 도련님이지만 그래도 역시나 노력의 결실을 이루더라고요. 형수님, 저 드디어 박사 학위 땄어요. 이게 다 형수님이랑 형님 덕분이라 전화 드립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 고생하셨어요. 우리 도련님 밤낮으로 매달리더니 그래도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요. 동서도 너무 좋아하겠다, 정말. 앞으로 이제 고생 끝이에요, 형수님. 제가 더 잘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그동안 저한테 했던 모든 것들 다 갚을게요. 말만이라도 너무 고맙네요. 아니에요. 이제 동서랑 알콩달콩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면 전 그걸로 되었어요. 아셨죠? 너무 고맙고 축하해요. 우리 파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말에 식사하러 오셔요. 네, 형수님. 여자친구랑 주말에 갈게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원래도 늘 감사했는데 진짜 벅차네요, 오늘은. 그날 뵐게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영광은 다 형이랑 형수님 덕분이에요. 그날 뵐게요. 감사해요. 도련님의 기쁜 소식에 너무 좋았고 저 역시도 너무 행복했어요. 참 13살부터 봤던 꼬맹이가 이렇게 커서 박사가 되고 장가도 가고 만감이 교차했어요. 전 그리고 바로 주말에 도련님과 예비동서에게 식사 대접을 하려고 장을 보러 갔어요. 기쁜 마음으로 동서가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도련님이 좋아하는 음식 재료를 사며 정말 마음이 들떴답니다. 가끔 동서가 했던 말들이 떠오르긴 했지만 애써 참았고 힘들게 살아온 도련님 또 이런 문제 때문에 골치 썩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그저 좋은 것들만 생각하며 주말을 맞이할 준비를 했는데 남편도 얼마나 기뻐하던지 참 모든 게 좋았어요. 당신이 제일 수고했어. 얼마나 고생했어. 나야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주는 게 다지만 집에서 살뜰히 우리 민석이 챙겨주고 하나부터 열까지 제 동생처럼 아껴준 거 나 절대 잊지 않아.
아무것도 없는 나 만나서 이렇게 고생한 건데. 아니야. 당신도 너무 잘해줬고, 도련님도 진짜 내 친동생 같았어. 내가 외동이잖아. 그래서 그런지 더 마음이 가더라고.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참 너무 고마워. 내가 진짜 평생 이 은혜는 잊지 않을 거야. 당신한텐 고마운 마음뿐이야. 가족끼리 은혜는 무슨? 나도 행복했어. 그리고 결과가 좋으니 더 행복하네. 우리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만 살자. 남편도 저에게 매우 고마워했고, 무엇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도련님이 잘 되니 너무 좋았죠. 그렇게 주말이 되어서 도련님과 예비동서가 식사를 하러 놀러 왔고, 도련님은 그 자리에서 저에게 통장 하나를 쥐어주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막 공부하랴 지금은 돈이 없을 텐데 무슨 통장이지라고 생각했지만, 도련님이 여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모아놓은 돈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돈은 자그마치 2억 정도 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부터 꾸준히 일용직과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이었죠. 순간 너무 놀랐고, 동서는 그 돈을 보자마자 매우 당황한 눈빛으로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저 역시도 너무 당황을 했고,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저를 이렇게 생각해 준다는 마음에 벅차 올라서요. 도련님, 어머, 이게 뭐예요? 아휴, 이렇게 큰 돈을. 이제 가장도 되고 아이도 낳으셔야 하고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 돈 됐어요. 아, 자기야. 나랑 상의도 없이 이건 아니지 않아? 그리고 이런 돈 있다고 왜 말을 안 한 거야?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집 세탁기랑 냉장고 바꿔달라니까 돈 없다더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 장인 장모 될 사람한테는 10원 한 장 안 쓰더니만. 이 통장을 만들 때부터 꼭 제가 성공을 하게 되면 형수님한테 드리려고 했던 통장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주인은 형수님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권한은 당신한테 없어. 어차피 형수님 드리려고 만든 목돈 통장이야. 그동안 나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챙겨주신 거에 대한 은혜라고나 할까? 돈으로 셀 수 없는 값어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조금의 성의 표시 하고 싶어. 뭐? 아니, 자기 돈이 내 돈이지. 이제 우리 부부가 될 사이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진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정말. 눈물이 줄줄 흘렀고, 고등학교 시절에 만든 통장 같은데 아예 저를 생각해서 만들었다는 게 참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눈시울을 붉혔고, 그러고 나서 눈물을 닦고 밥을 먹으려고 이제 밥상을 대령하는데, 통장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 동서는 밥상을 보자마자 한마디 했어요. 그 한마디가 큰 파장을 불러왔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고 어디 저런 인간이 있나 싶었죠. 기막혀.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부모 대신 당연히 해줄 걸 해준 거구만. 당신도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본인들이 좋아서 해준 거지. 왜 자기가 은혜를 갚아야 하냐고. 형님, 혹시 그동안 민석 씨 왠지 잘 될 떡잎 같아서 본전 뽑아먹으려고 쇼한 거 아니에요? 왜 제 눈엔 본전 뽑으려고 쇼하는 것 같죠? 기막혀 정말. 누가 보면 무슨 엄청 좋은 집에 좋은 차까지 해준 줄 알겠어. 안 그래? 재수씨, 말 조심 안 합니까? 재수씨 눈에는 저희가 민석이한테 많은 걸 해주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이 사람이 엄청 챙기고 보살폈어요. 그리고 큰 집은 아니지만
조그만 전셋집도 마련해줬고 공부도 시켰습니다. 이건 당연히 저희가 민석이 부모라고 생각해서 하나도 아끼지 않았고요. 그런데 말이 너무 심하네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 사람한테. 동서, 말이면 단 줄 알아? 지난번부터 계속 선 넘는 발언하는데 자꾸 이러면 나 진짜 못 참아. 말 조심 좀 해줘. 알겠어? 말 조심 안 하면 어쩔 건데요? 나도 이판사판이야. 2억이라니.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내가 가방 하나 사달랄 땐 돈 없다고 입 싹 닫더니 지 형수한테 저 돈을 갖다 바치네. 시부모 없어서 엄청 좋았는데 이게 웬 시부모도 아니고 뭐야? 동서는 내가 낸 축하상을 보자마자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더라고요. 예비 동서였지만 결혼식이 거의 다가오는 중이었어서 가족같이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말이 끝나자마자 도련님은 동서를 거칠게 잡아 일으켜 뺨을 날렸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이죠. 그리고 눈물의 반격이 시작되었는데 동서도 참지 않더라고요. 그 길로 도련님을 같이 날리기 시작했고 저희는 싸움을 말렸는데 그때 도련님이 파혼을 하자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예비 동서는 소리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바온이야, 너란 여자. 솔직히 긴가민가 했어. 그동안 날 진짜 사랑하는 게 맞나 싶었지. 그저 박사 와이프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았지만 애써 모른 척 했어. 너한텐 돈이 제일 중요하구나. 왜? 취직하려고 했니? 아무것도 없고 고졸에 별 볼 일 없는 회사 다니면서 그냥 나 같은 남자 만나 취직하려 했겠지. 거기다 내가 고하니까 더 좋았던 거고. 아니야? 내가 널 모를 것 같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사랑하니까 내가 당신 선택한 거지. 그리고 맞는 말이잖아. 당신 형수랑 형 얘기만 나오면 너무 꿈뻑하는 게 내 말이 틀려? 그래서 그런 건데 이렇게 나한테 그럴 일이야? 우리 결혼할 사이야. 우린 부부나 마찬가지라고. 아니, 너 같은 애랑 결혼 못해. 애초에 이렇게 속물인 줄 알았으면 안 만났을 거야. 내 친구한테 연봉 물어봤다고 했지? 내 연봉 이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엄청 뿌듯해했다며. 일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그때 알아봤어야 했어. 너처럼 위아래 없고 개념머리 없는 애랑은 절대 결혼 못해. 그러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제 너랑 얘기할 일 없을 거야. 파혼이니까. 도련님이 저렇게 작정하고 파혼을 요구하자 동서는 본인에게 무력을 가했다며 신고를 하겠다고 압박을 했고 다행히 도련님도 동서에게 많이 맞았기 때문에 쌍방으로 고소를 한다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둘은 파혼을 했습니다. 고소권은 둘 다 쌍방이었기 때문에 합의로 끝났지만 파혼권에 있어서 도련님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와서 동서는 도련님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내가 잘할게. 무슨 파혼이야. 우리 집 자기랑 결혼하는 줄 아는데 내가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 잘할게. 응? 제발. 친구들 나 시집 잘 간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자기가 이러면 안 되잖아.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제발. 아니, 난 이미 마음 변했어. 너같이 위아래 모르는 애랑은 결혼 못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지겹다. 내가 형님한테 무릎 꿇고 빌까? 그러면 되는 거야? 나 진짜 자기한테 시집 갈 거란 말이야. 우리 부모님도 박사 사이 없는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파혼했다고 말씀드리냐고. 제발 자기야, 마음 좀 돌려줘. 다신 안 그럴게.
끈질긴 동서는 도련님이 계속적으로 파혼을 요구하자 끝까지 불응했고 결국엔 저한테까지 전화가 와서 도련님을 말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도련님께 시집을 오겠다는 의지가 대단했어요. 저에게 보석 세트도 안 해주냐며 뭐라고 한 동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굴었고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양의 탈을 쓴 여우 같은 모습이 보이면서 결혼하면 알만 하겠더라고요. 형님이 말려주세요. 여자한테 파혼이라는 게 얼마나 큰 수치인 줄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파혼을 해요? 그러게, 진작 잘하지 그랬어. 나보고 시어머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대냐며. 그런데 나한테 전화한들 뭔 소용이야? 안 그래? 그땐 제가 너무 속상해서 그랬던 거죠. 제발 말려주세요. 저 민석 씨 없으면 못 살아요. 민석 씨 형님 말이라면 꿈뻑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형님이 좀 민석 씨 좀 말려줘요. 제가 정말 결혼하고 시부모처럼 깍듯이 모실게요, 형님. 아니, 애초에 그렇게 모시는 거 바라지도 않았어. 그저 둘이 잘 살길 바랐을 뿐이야. 근데 동서는 우리 도련님 인품에 비해 한참 모자라. 우리가 학벌을 바래? 아니면 돈을 바래? 그저 인성이 중요했던 건데 그 인성이 그렇게 모자라니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동서는 전화를 끊지 않고 엉엉 울어댔고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천천히 파혼 절차를 밟아나가기 시작했죠. 다행히 예식장과 신혼여행의 위약금은 없었고 저희가 해준 집에 아직 혼수도 들여놓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돈을 나눌 건 없었어요. 당장에 본인과 결혼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 파혼을 통보할 줄은 몰랐겠죠. 무엇 때문에 기고만장했는진 몰라도 악인의 최후였어요. 그렇게 사치스럽고 모든 걸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동서와 저희 도련님은 애초부터 어울리는 짝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거든요. 이 집 어떡할까요? 제 결혼 선물로 얻어주신 전셋집인데 이제 결혼을 안 하게 됐으니 말이에요. 다시 넘길까요? 아니에요, 도련님. 일터도 가깝고 그냥 사시다가 거기서 좋은 배필 만나세요. 그리고 괜히 저희 때문에 결혼이 엎어진 것 같아 죄송스럽네요. 그 돈 안 내주셨어도 됐는데. 아휴, 꼭 그런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기도 해요. 미안해요. 도련님이 행복해야 하는데. 아니요.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한테 결혼도 하기 전에 그렇게 대하는 거 보면 알만하죠. 아무리 못났어도 다른 건 다 용서돼요. 하지만 어른들한테 예의 없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못 참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람 하나 걸렀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편해요. 형수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형이랑 형수님은 제 부모님 같은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 마세요. 도련님의 말에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도련님은 완전히 파혼을 했고 워낙에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직업도 훌륭했기에 솔직히 도련님은 아쉬울 게 없었죠. 상대편 부모님이 도련님께 전화가 와 미안하다고까지 했지만 도련님은 완강했어요. 사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예비 동서였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도련님이 좋은 여자를 더 만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답니다.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시집와 모든 사람이 반대했지만 그래도 도련님이 이렇게 잘 자라주어 훌륭하게 되었으니 나중에 돌아가신 시부모님에게 면목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도련님은 좋은 여자를 만나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가끔가다 주말에 만나 밥도 먹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 남편과 도련님의 우애를 보고 있으면 흐뭇하기도 하고 참 좋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론 여유가 있었지만 늘 외로웠던 저에게 이렇게 북적북적한 식구를 만들어줘서 감사할 따름이고요. 지금 지나온 세월이 많아 모든 걸 열거할 순 없지만 그래도 제가 살아온 세월 진짜 행복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제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오늘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올해 명절 때 안 좋은 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때의 사건이 벌써 4개월이나 지난 지금 갑자기 저희 집에 동서네이가 찾아왔어요. 고심 끝에 문을 열어주게 되었는데 문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연락도 없었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치며 저희 부부에게 대들었던 동서내외가 무슨 이유 때문에 무릎까지 꿇고 오열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던 동서의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부부로 지낸 지 15년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와 가족의 연을 맺은 동서는 결혼 10년 차가 되었죠. 10년 동안 동서와 저는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동서가 자기보다 못 배웠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약간 비꼬듯이 말을 해서 기분이 나빴던 저는 동서가 시댁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거리를 두면서 서로 지켜야 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동서도 제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의식했는지 필요한 말 아니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먼저 말을 붙이지는 않았어요. 그런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지만 항상 저와 동서의 관계는 외주를 타는 것 마냥 위태로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부부가 동서내외를 아예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얼굴을 항상 마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사업장 대표로 시동생을 데리고 함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동서와 결혼을 하고 사고를 한번 크게 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시동생이 남편 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동서내외가 결혼을 한 지 2년 차 정도 되었을 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었는데 그때 당시 시동생의 차에 부딪혔던 사람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었죠. 여기서 문제가 시동생이 잘못 판단했던 건 바로 119에 먼저 신고를 했어야 됐는데 무서웠는지 도망을 치게 되었고 도움을 받지 못했던 그 사람은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처벌을 받고 나왔던 시동생은 취업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남편 밑에서 일을 배우며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기간 동안 동서도 남편 사업장에서 아이를 돌보며 일손을 도와주며 월급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징역 생활을 하는 5년 동안 저희가 정말 많이 도와줬었지만 동서에게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을 만큼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동서였어요. 동서내외가 처음 결혼을 했었을 당시 둘 다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편 밑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아마 싫었을 거예요. 동선의 가족이라곤 요양원에 계신 아버님 한 분이라 도움을 받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항상 뒤에서 챙겨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시간을 5년이나 함께 해와서 그런지 동서는 저희가 베푸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거침없이 뱉어대는 말들이 저에게 상처가 되고 있었죠. 그래도 항상 동서가 불쌍하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거슬리는 말투들도 좋게 넘어간 적이 많았었고,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은 좀 심한 것 같으면 한마디씩 툭툭 던지면서 주의를 줬었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느끼지 못했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다가 시동생이 출소를 하게 되었고 당장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처지라 남편 밑에서 동서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각자의 삶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명절이 오기 한 달 전에 연말이라 정신없을 때 저도 직장에서 퇴근하고 남편 사업장에 찾아가 일손을 도왔었는데 제 옆에 있던 동서가 먼저 말을 붙여왔어요. 이번 명절에 형님 친정에 먼저 가신다면서요? 좋으시겠어요. 저는 전염병 때문에 요양원에 계신 아빠 얼굴도 못 뵈러 가거든요. 다음날 바로 오시는 거예요? 글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은영 아빠랑 상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저번 명절에는 시댁에 먼저 갔다고? 그이가 이번 명절에는 친정부터 가기로 결정을 했거든. 그럼 그동안 저는 어머님이랑 단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불편한데? 눈치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데요. 그럼 저도 형님 올 때 가야 되겠어요. 그건 동서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어머님이 서방님을 보고 싶어 하시니까 그래도 최대한 빨리 가보는 게 좋지 않겠어? 나도 최대한 빨리 오도록 노력을 해볼게. 음식 만드는 건 어머님이랑 같이 도와가면서 하면 되잖아. 저번 명절에 동서가 서방님이랑 여행 다녀온다고 해서 어머님이랑 둘이서 음식 만들었을 때 천천히 하면서 먹을 만큼만 했었거든. 동서도 알겠지만 어머님이 명절 음식 쌓아둘 정도로 많이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이번에도 먹을 만큼만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동서는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 그래도 어머님과 함께한 지 벌써 10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동서가 먼저 다가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노력을 해봐. 동서가 어머님이랑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내가 느낄 정도면 어머님은 확실하게 느끼고 계실걸? 동서가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어색해질 수밖에 없고 나중엔 서로에게 오해가 쌓이게 될지도 모른다고. 어머님도 동서한테 말은 안 하시지만 분명 불만이 쌓여 있을 수도 있어. 이번 기회에 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봐. 형님은 어머님한테 항상 이쁨을 받으니까 제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 부부를 그동안 도와주는 걸 옆에서 전부 다 지켜보셨는데 당연히 형님을 안 이뻐할 수가 없으시겠죠. 그런데 형님보다 제가 배운 것도 많은데 무슨 말만 하면 저를 가르치시려고 계속 충고를 하시는 게 듣는 제가 좀 거북하네요. 대학교라도 나왔으면 그나마 인정이라도 해드리죠. 고졸밖에 안 나오셨으면서 어떻게 저를 가르치려 드세요? 저도 형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거 기분 나빠하실까봐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 정도껏 차이가 나야 말이죠. 석사랑 고졸은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이가 교도소 다녀오지 않고 제가 아이만 안 낳았어도 이런 대우받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어찌됐든 이번 명절날
최대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명절 음식을 워낙 간소하게 하셔서 손이 많이 가는 건 잘 안 하시려 하잖아요. 다녀오시는 김에 꼬치 산적 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서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직원들 옆에 가서 앉아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를 무시하는 말투와 표정은 할 말을 잃게 만들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 다른 직원들 사이에 껴있는 동서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죠. 저를 보며 마지막에 뱉었던 말들은 평소에 동서가 저와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줬고, 잠깐 쉬는 시간에 그냥 넘어갈 수 없던 저는 동서에게 대화 좀 하자며 따로 불러서 좀 전에 생각 없이 뱉었던 말들에 대해 사과하라고 정색하며 동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길 원하고 있었는데, 저를 노려보면서 팔짱을 끼더니 싫다는 말로 대받아 쳤습니다. 싫다고? 동서가 그럼 잘했다는 거야? 내가 고졸인 게 뭐 어때서? 그럼 동서는 석사 학위까지 취득해서 삶이 달라졌어? 나랑 차별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냐고. 석사 나오면 뭐해? 어차피 저기 고졸밖에 안 나온 직원들 사이에 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 방금 한 말에 대해 사과하는 게 좋을 거야.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어? 동서가 한 말들에 대해 주워 담지 못할 것 같으면 더 이상 지나친 행동은 자제하고 자기 잘못에 대해 인정해.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해 줄게. 그럼 앞으로 보게 될 직원들 얼굴 보면서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당장 사과하는 게 좋을 거야. 어머,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혼자서 너무 흥분하신 거 아니에요? 형님이 그래도 저보다 손윗 사람인데 그런 유치한 행동을 하시겠어요? 그래도 고졸까지 나왔으면 생각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괜한 소리 안 피우지 마시고 하시던 일이나 마저 마무리 지어주세요. 연말이라 지금이 얼마나 바쁜 시기인지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괜히 서로 얼굴 붉혀서 일에 지장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주버님도 그걸 원하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동서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제가 다른 직원들한테 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동서가 자신이 생각 없이 뱉은 말에 대해 깨닫고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라고 있었는데 제 예상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었지만 남편의 회사였기 때문에 최대한 참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퇴근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은 제 얼굴 표정을 보더니 동서가 또 개념 없이 입을 함부로 놀렸냐면서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남편은 제 표정만 봐도 딱 알 수가 있었죠. 남편도 이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지 시동생에게 전화를 따로 걸었고 동서의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대화를 이어 나갔어요. 그런데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시동생은 사과가 아닌 오히려 남편한테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들고 있었어요. 같이 생활하다 보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얼마나 싫은 소리 했다고? 퇴근하자마자 전화해서 기분 상하게 하는 건데. 형, 내 성격 몰라? 너 지금 형이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어떻게 된 게 너랑 재수 씨는 왜 항상 그 모양인 거냐?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우리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상처를 줘? 이건 네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똑바로 잡아야 하는 거라고. 5년 전 뺑소니 사고로 징역만 살지 않았어도 재수 씨랑 우리가 이렇게까지 감정 상태가 안 좋아지지 않았을 거다. 나는 너랑 재수 씨 데리고 일하고 싶은 줄 알아? 네가 다니려는 회사는 범죄 이력 조회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면 눈치껏 알아서 행동해야지. 잔밥 더운 밥 가릴 처지도 아니면서 내 밑에 일을 하면 적어도 최소한의 개념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없는 5년 동안 우리가 재수 씨가 출산한 아이도 봐주고 음식까지 해주면서 집안 살림도 도와줬었는데 그런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네가 5년 만에 나와서 적응하지 못할까봐 좀 더 넓은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려고 아파트도 30평대로 이사가게 해주고 차까지 다시 뽑아줬잖아. 그럼 어느 정도 눈치가 있어야지.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잔소리고 너희가 얘기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거야? 아우, 당신은 왜 이렇게 말을 못해? 답답해서 진짜. 이리 줘봐봐. 아주버님, 저예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나름 형님한테 불만이 많았었어요. 저한테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말투들이 전부 다 못 배운 티가 너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형님보다 더 배워서 그런지 지금까지 형님을 손윗사람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재수 씨, 지금 말 다 했어? 우리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면서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지? 다음부터 조심하겠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그러는 재수 씨는 석사 나와서 내 밑에서 월급 받으며 일하는 건 안 창피한가 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 내일부터 회사에 안 나와도 되니까 집에서 애나 보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였는지 깨달아 보라고.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통제력을 잃어버렸고 동서에게 다음날부터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꺼내고야 말았습니다. 시동생에게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남편은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동서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말을 남편한테 듣게 되었죠. 문제는 아침부터 남편과 시동생이 회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바탕 했는지 오랜 시간 남편과 함께 일을 해왔던 직원 중 한 명이 저에게 연락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저는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남편의 회사로 가게 되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직원들이 남편과 시동생을 말리고 있었고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 가족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내가 뒤에서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해줬었는데 너는 조금의 감사함도 없는 거지? 너도 더는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 회사에서 나가. 그래도 동생이라고 출소하고 나서 생활이 힘들어질까봐 품에 끼고 있어줬으면 조금이라도 잘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된 게 나랑 너희 형수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어? 아주 배가 불렀지? 네가 징역을 사는 5년 동안 너희 형수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알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내 형이고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지. 나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받은 것 뿐이라고. 내가 왜 징역을 살았는데 내 인생을 말아먹게 한 건 전부 형 때문이라고. 그때 나한테 스트레스만 안 줬어도 사고는 나지 않았을 거고 5년이라는 내 소중한 시간을 징역을 보내면서 허비하지 않았겠지. 지금 말 다 했어요?
서방님이 징역을 살게 된 게 왜 이 사람 때문인데요? 서방님이 그때 집 좀 늘리겠다고 아버님한테 돈을 빌려가 놓고 그 돈 홀라당 전부 탕진해 버렸잖아요. 노름은 서방님이 해놓고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탓하는 건데요? 형으로서 생각 없이 행동한 동생에게 따끔한 충고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왜 이 사람 탓을 하는 거죠? 애초부터 허튼 곳에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겠죠. 5년 동안 징역 생활하면서 그래도 정신 차리고 변화된 모습을 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조금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 안에서 잘못도 없는 이 사람 원망만 하고 살았었나 봐요. 이 회사 정말 힘들게 이끌어왔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걸려있는 곳이에요. 서방님이 여기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요. 그만 나가주세요. 어차피 얼굴 보면서 지낼 필요 없잖아요. 저희 도움 없이 동서랑 잘 살아보세요. 저희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는지 뼈저리게 느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네요. 더는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저는 시동생에게 화를 내게 되었고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과 남편과 저도 더는 물러나지 않으려 하자 시동생은 결국 꼬리를 내리고 짐을 챙긴 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나이에 아직까지 철이 덜 들은 행동을 하고 있는 시동생과 개념 없는 동서를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과 동서내외는 서로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고 얼굴조차 안 보며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찾아온 명절에 저는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먼저 향했어요. 휴일인 만큼 안 좋았던 기억들을 전부 지워버리고 즐거운 생각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었죠. 그렇게 친정에서 시간을 보낸 뒤 다음날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향하게 됐지만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시댁에 동서내외가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한다면 분명 또다시 안 좋은 대화가 오고 갈 것 같아 고민이 많았었지만 저희 엄마가 싸주신 명절 음식을 시댁에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댁에 도착한 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부모님과 동서내외가 음식 만드는데 한창 정신없이 움직였고 저와 남편도 묵묵히 일손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이미 시부모님께서도 저희 부부와 동서내외 사이에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 최소한의 대화 빼고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시동생과 동서는 불만이 가득한 얼굴을 계속해서 보이면서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한숨을 내쉬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모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좋게 풀라고 했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색한 미소로 상황을 대충 넘겼습니다. 그렇게 가족 모두 긴장 속에 이른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동서의 한마디에 결국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식사를 하는데 계속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명절 전부터 심각한 얼굴로 뭔가 걱정이 많은 듯 보였는데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동서내외를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돼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동서의 한마디로 시작된 안 좋은 분위기는 결국 남편의 감정을 터뜨리게 되었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형님, 제가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친정에서 명절 음식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오셨으면서 왜 꼬지 산 적은 없는 거예요? 제가 먹고 싶다고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 입으로 들어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꼬지 산 적만 쏙 빼고 가져오신 거죠? 제 말이 맞죠? 동서가 뭘 오해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도 이번 명절에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은 웬만해선 전부 다 빼버렸어. 그렇다고 동서 때문에 일부러 해달라는 것도 웃기잖아. 먹고 싶으면 음식 만들 때 몇 개 하지 그랬어. 아니면 이따 마트에 들러서 재료 사가지고 와서 만들어 먹으면 되겠네. 그렇게까지 하면서 먹고 싶진 않아요. 명절 전날 그래도 입이 닳도록 얘기했으면 기억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못 배워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건가? 명절 음식 하면 꼬지 산적인데 영 기본을 모르네. 이따가 시장에나 들려서 먹고 싶은 거 사오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에휴, 밥맛도 없는데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재수씨, 지금 분위기에 파악 못해요? 이 사람이 좋게 설명을 했으면 대충 넘어가면 되지. 방금 뭐라고 했어요? 못 배워서 기억을 못한다고? 보자 하니까 정말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거야? 내가 저번에 분명 얘기했을 텐데 평생 입 열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는데 결국 또 상처되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낸 거예요? 항상 보면 재수씨 그 주둥아리가 문제야. 말 한마디에 전냥빛도 갚는다는 거 모르나? 이 사람이 음식 갖다 바치는 사람도 아니고 재수씨보다 전부 윗사람들인데 말 함부로 가려서 하지 않고 또다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너는 임마 재수씨 단도리도 안 시키고 뭐 하는 거야? 이제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한 거지? 아버님, 어머님 옆에 계시는데 그만해요. 나중에 따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식사하시는데 이러다 체하시겠어. 동서는 밥맛 없으면 다 먹고 뒷정리나 좀 도와주던지. 형님이 뭔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그렇게 말 안 해도 뒷정리 하려 했거든요. 지금 어디다 대고 명륜질이야?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으로 보여요? 에휴, 형수가 잘못했네. 그 꼬지 산적 좀 만들어 왔으면 그래도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안 그래요, 형수? 애들 낳고 벌써 치매가 오셨나? 정신 좀 챙기고 다녀요. 남편은 시동생의 막말에 결국 통제력을 잃고 말았어요. 남편은 시동생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오랫동안 쌓였던 안 좋은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지게 된 터라 시부모님이 말리셔도 소용이 없었어요. 동서는 저에게 달려들었고 서로 머리채를 잡으며 뒹굴면서 한바탕 난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은 뒤 분노한 눈빛으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밖으로 나가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동생 앞으로 다가가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건 수십 장의 사진이었고 가족들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두 눈으로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동생도 당황했는지 비틀거렸어요. 이거, 지금 뭐야? 이 많은 사진을 형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건데? 나 몰래 저 사람 미행하고 다녔어?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두 눈으로 봤으면서 뭘 설명해달라는 거야? 딱 봐도 바람 피우는 장면이잖아. 그리고 아이까지 있는 거 안 보여? 재수 씨가 설명 좀 해봐요. 왜 아무 말도 못 하시나? 입 나불거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이 사진을 보고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으면 비가 아주 거꾸로 쏟았다니까. 우리 집안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 있는 사람이 다른 남자를 만나? 며칠 전에 직원이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재수 씨를 봤는데 손을 잡고 있던 남자가 내 동생이 아닌 정체 모를 남자와 손을 잡고 있어서 당황했는지 사진을 찍어 나한테 보내왔더라고요. 나도 직원이 보낸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그날 하루 종일 따라만 다니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를 속이고 그동안 이중 생활을 했던 거예요. 딱 보니까 사진 속의 아이는 그 남자의 자식 같은데 내 동생 몰래 얼마나 오래 만난 거야? 빨리 대답하라고요. 동서는 절대로 들키지 말아야 할 걸 남편에게 발각된 터라 많이 놀란 듯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시부모님과 시동생까지 압박을 가하자 그제서야 포기한 듯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동생이 징역을 살게 됐을 때 혼자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동서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 사진 속에 있던 남자라며 이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 보니 공감대가 맞게 되었고 한두 번 만난 게 최근까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거였어요. 동서는 시동생도 사랑하고 그동안 몰래 5년간 만나왔던 사진 속의 남자도 사랑하고 있다며 시동생과의 결혼 생활을 깨고 싶지 않아 했어요. 둘 사이에서 나온 아이 때문에 동서는 가정이 파투나는 걸 원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사진을 두 눈으로 보게 된 시동생은 분노를 하게 되었고 사진 속의 남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동서에게 달려들었어요. 통제가 될 것 같지 않자 남편은 시동생을 말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었는지 다시 한번 얼굴에 뺨을 올리면서 안사람 단속은 기본인데 그걸 못하냐고 한심하다면서 정신 차리라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남편은 동서에게 당장 집키랑 차키를 반납하라며 소리를 질렀고 동서는 떨리는 손으로 집키와 차키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시동생은 결국 동서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는 시동생이 키우는 걸로 소송을 걸었지만 시동생이 과거에 안 좋은 이력이 있어서 결국 동서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었지만 가족들은 차라리 잘된 거라며 과거의 기억은 전부 다 지워버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충격이 상당히 컸었는지 4개월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남이 되어버린 동서가 시동생과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희 부부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오열을 하면서 발목을 붙잡고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힘겹게 입을 뗀 시동생의 한마디는 동서내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교통사고로 상황이 많이 힘들어졌다는 거였고 당장 큰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저희 부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시동생은 남편한테 앞으로 잘하겠다며 돈 좀 빌려달라고 과거의 잘못을 전부 뉘우치고 있다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습니다. 동서도 마찬가지였죠.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던 건 동서가 상간남이랑 새살림을 차리는데
아이가 많이 거슬린다며 시동생에게 다시 돌려주려 했는데 시동생은 막상 아이를 데리고 오자니 자기 인생에 발목이 묶일 것 같아 아이를 중간에 두고 옥신각신 하다가 각자 알아서 하라며 등을 돌렸는데 아이는 그래도 동서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동서의 뒤를 따라가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해버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모의 자격도 없는 두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남편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금전적인 지원을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 문제로 동서내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막막합니다. 아이는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둘 다 친자식을 돌보고 싶지 않다며 서로 등 떠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눈을 뜨게 된다 해도 눈앞에는 두 부모가 없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에요. 동서는 나 몰라라 전화까지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시부모님께서 아이 옆을 지켜주고 있지만 정작 도와줬는데도 시동생 또한 몸을 숨긴 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속만 썩인 동서와 시동생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저희 부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인생 선배님들의 진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하네요. 얼마 전에 남편이 시동생과 아주 짧게 통화가 된 적이 있었는데 아이를 돌보느니 차라리 징역을 살겠답니다. 두 사람이 온 가족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서 너무 화가 나요. 법적인 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긴 하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만 툭 던져주고 아이의 자취를 감춰버린 동서가 이 글을 본다면 하루라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모든 걸 책임지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에 살고 있는 42살 여자입니다. 요 몇 달간 정신없이 움직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살아왔었는데요. 이제야 숨 좀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생겨 여러분들께 제가 겪어온 삶을 풀어보려 합니다. 10년 전에 남편을 알게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가 어렵게 이어진 만큼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혼이었지만 남편은 재혼이었거든요. 그리고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몸이 아픈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심각하게 반대를 하셨죠. 이혼남과 결혼하는 것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까지 딸려 있으니 남편은 좋게 봐줬지만 제 삶이 힘들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부모님께 결혼하겠다는 말을 꺼내기 전부터 아이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감수할 정도로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죠. 결국 오랜 시간 설득 끝에 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제가 잘 살아가길 바라셨네요. 남편의 전처는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태어난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기보다 되려 육아를 포기한 채 밖으로 떠돌다가 결국 이혼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딱한 사정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남편을 선택한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 시댁 식구들은 저를 정말 잘 대해주셨고
무난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아이를 돌봐주는데 두 손 놓지 않고 도와줬기 때문에 크게 무리될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댁 식구들은 조금씩 저에게 많은 걸 바라셨어요. 당연히 아이가 저와 제일 많이 붙어 있는 시간이 많으니 서로가 적응이 된 만큼 시댁 식구들의 소홀함은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제가 급한 볼일이 있어서 아이 돌보는 걸 부탁하려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시집 식구들의 행동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남편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는지 주말에 시댁 식구들과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먼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동생들은 그렇다 쳐도 엄마는 은혁이를 돌봐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지 잘 아시죠? 걔가 집을 뛰쳐나간 게 내 탓이라는 거니? 솔직히 은혁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지. 엄마가 이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책임이 있으신 만큼 은혁이 돌보는 건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저 하나 보고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 이런 일로 제가 목소리 높여야 되겠어요? 너희들도 엄마랑 똑같이 행동하려 하지 말고 서로 조금씩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맨날 입으로만 가족이라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줘봐. 너희들도 그렇고 엄마도 전부 다 내가 벌고 있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도와줘야 할 땐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은혁이 보는 게 쉬운 줄 알아? 얼마나 힘든데. 제가 좀 컸다고 이제 통제가 안 된다고. 오죽하면 우리가 피하려 하겠어? 이거 봐봐. 은혁이가 전부 다 이렇게 만든 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물어뜯고 머리채 잡고 핥히고 난리도 아니야. 우리도 최선을 다해주지만 정말 쉽지 않다고. 세훈이가 오빠 부인이 됐으면 이제 전적으로 혼자서 돌봐야 된다고 생각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얼마나 귀찮고 힘든지 알아?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오빠가 이해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하기 싫다는 거야?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 앞으로 생활비는 일절 없을 테니까 네가 밖에 나가서 벌어먹고 살아.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네가 한 달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알기나 해? 남들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받는 평균 월급보다 더 많이 쓰고 있잖아. 엄마도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물 쓰듯이 쓰면서 잠깐씩 돌봐주는 게 그렇게 하기 싫으면 카드 다 막아버리고 땡전 한 푼 드리지 않을 테니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세요. 누가 더 잃을 게 많겠어요? 그럼 그냥 같이 살던지. 너희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니? 돈도 많이 벌면서 따로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 가족 전부 함께 살 수 있는 주택 하나 지으면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할 수 있잖아. 세아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모는 아이 돌보는 걸 부담 주지 않겠다며 최대한 설득시켜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불과 몇 달 만에 시댁 식구들의 변한 태도에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사업으로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있어서 부족함 없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줄을 끊겠다는 남편의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은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아이한테 새엄마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당연하지만 급한 볼일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려면 꼭 다른 이유를 대셨어요. 그렇게 되니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었죠. 남편의 아들은 정신질환 장애가 있어서 다른 애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워낙 사고를 많이 쳐서 함께 생활하는 게 어린이집 선생님들 또한 두 손 두 발 드셨고 갑작스런 돌발 행동이 아이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자 어린이집에서 거부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네요. 그렇게 되다 보니 결국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만 했고 제가 희생해야 될 부분도 더욱더 많아졌었죠. 당연히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아이를 돌보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도저히 알 수 없는 성격인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야 사고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잠깐씩 얼굴 보는 거와 다르게 결혼 생활은 너무나 달랐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그렇게 서로 잘 맞춰가면서 남편이 중간 역할도 잘해준 덕분에 시댁 식구들은 지속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반복되자 쌓이는 불만들은 점점 커지게 되었고 시모의 감정은 터지고 말았네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함께 모여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니까. 이거 너무 불편해서 생활을 못하겠다. 잠깐 은혁이 돌봐주기 위해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니? 매번 이런 식이니까 당연히 스트레스가 뒤따라오는 거잖아. 말 나온 김에 서둘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집을 좀 구하던지 건물을 올리든지 하면 좋겠는데. 저도 이 사람이랑 얘기 안 해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일도 바쁜데 함께 살면 더 많은 일을 시키실 수도 있잖아요.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지. 세아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함께 지내는 게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겠어? 우리가 언제까지 세언니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잖아.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정말 많이 희생하고 있는 거라고요. 말 나온 김에 여기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은혁이를 위해서라도 모두가 함께 지내는 게 불화를 만들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이대로 시간만 끌면 서로 안 좋은 감정만 쌓일 것 같아요.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한참 동안 진지하게 의논을 하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모두가 함께 지낼 수 있는 주택을 만들어 저희 모두 한 집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좋았던 건 그동안 불편했던 것들이 해소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모두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서로가 상황에 맞게 조율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은혁이가 자고 있을 때 저를 방으로 따로 부르셨어요. 분위기를 봤을 때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고,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시모가 그동안 저를 봐오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들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네가 우리 집 식구가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니? 이쯤 되면 눈치껏 행동해야지. 내 아들이 없을 땐 네가 집안일을 전적으로 매달려서 해줘야 하지 않겠니? 내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어? 나이도 있는데 며느리한테 대접을 받기는커녕 집안에서 가정부 역할을 하고 있으니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앞으로 네가 집에 있을 때는 은혁이도 돌보면서 집안일까지 전부 다 했으면 한다. 나도 이제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를 배려해 주시려는 건 알겠는데요. 저도 몸이 하나뿐이라 여기까지가 제 한계예요. 어머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들어 은혁이가 점점 더 제멋대로 행동해서 옆에서 돌봐주는 것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와중에 틈만 나면 청소하고 식사 준비에 빨래까지 제가 전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쉴 수 있는 건
그이가 집에 들어와서 은혁이 봐줄 때 그때 잠깐 앉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저에게 뭘 더 바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의 손을 놓으시겠다는 건가요? 내 말을 이제야 이해한 거니? 나는 이제 손을 놓겠다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는 건 당연한 거지. 네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애 보면서 집안일 하는 건데 전부 달라붙을 필요 없잖아? 어머님, 그럼 뭐하러 함께 살자고 하신 거예요? 그때랑 지금이랑 말이 바뀌시면 어떡해요? 제가 이렇게 살려고 그이랑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대우는 부당하다고 생각돼요.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머님이랑 아가씨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제 모습을 잘 봐보세요. 여자이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살고 있잖아요. 이런 대화 나눌 시간에 집안일 하나라도 더 했을 것 같네요. 어머님이 힘드시다고 하셨으니까 청소기만 돌려주세요. 저는 밀린 빨래하러 가봐야 하거든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한 거니? 나보고 청소기를 돌리라고? 방금 내가 한 말 못 들었어? 앞으로 너 혼자 다 하라고 했잖아.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모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성격이 있으신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저를 막대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동안 저에 대한 불만들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어 하셨지만 남편 때문에 참고 있었던 것 뿐이었네요. 시모의 진심을 듣게 된 저는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소리치며 화를 내시는 모습은 제가 알던 시모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시는 바람에 은혁이가 잠에서 깨게 되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한 집에서 사는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남편 하나 보고 모든 걸 희생하고 있는 저를 막대하신 시모가 너무 원망스러워 저 또한 서운함이 쌓이게 되었네요. 시모는 밖에서 볼일을 보고 들어온 아가씨들한테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저에 대한 시선은 안 좋게 바뀌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변화는 감당하기가 힘들 만큼 저를 괴롭게 만들었어요. 한 공간에서 살다 보니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마찰이 생겨서 결국 남편에게 시모와 아가씨들과의 갈등을 털어놨어요. 남편은 침착하게 제 말을 들어주었고 모두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아가씨들의 불만들도 들어보게 되었죠. 설마 우리 보고 평생 동안 은혁이를 돌보라는 건 아니지? 그리고 집안일이야. 당연히 언니가 하는 건데 뭐가 문제인데? 그래, 나는 이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이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대우도 못 받고 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함께 지내는 동안 오히려 내 생활이 없어져서 요즘 스트레스가 아주 크게 탈했다. 이러다 내가 먼저 알아놓을 것 같다고. 그래서 다들 원하는 게 뭔데? 너희들도 그렇고 엄마도 이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겠다는 거네요. 왜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까지 손을 놓고 있겠대? 그게 아니라 이제 비중을 줄이겠다는 거지. 그게 그거잖아요. 너희들도 엄마랑 같은 생각인 거지? 이 사람 혼자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자신이 힘든 것만 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게 가족이 맞는 거야? 내가 이 집 지을 때 엄마랑 너희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신중하게 결정한 만큼 전보다 더 많은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분명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만
이제는 이렇게 살기 싫다는 거지? 그럼 다 때려치우면 되겠네. 본인들이 누리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배만 불러서 이제는 하기 싫다? 그럼 인연 끊으면 되겠어. 나도 이런 분위기 만들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각자 흩어져서 사는 게 오히려 현명할 것 같네. 명절 때도 이 사람만 일 시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동생이라는 것들이 만들어 놓은 거 주워 먹기만 할 줄 알지. 하나도 도우려하지 않고 내가 움직일 때만 눈치 보면서 하는 척하는 거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어?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랑 헤어지겠다고 하면 그때 누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볼 것 같아? 우리 가족이 제일 많이 힘들어진다고. 엄마는 은혁이 감당되시겠어요? 너희들도 지금 누구 때문에 밖에서 마음 편히 볼일 볼 수 있는지 잘 좀 생각해봐. 남편이 화를 내면서 큰 소리 치자 시모와 아가씨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회피하고 있었네요. 결국 시댁 식구들은 본전도 찾지 못한 채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날 이후 남편이 분담해준 대로 집안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연을 끊을 거라는 충격적 말은 시댁 식구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심한 말이었어요. 금전적인 지원이 전부 끊긴다는 건 고생을 사서 해야 된다는 거였죠. 밖에서 일을 하기 싫은 아가씨들은 더 이상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묵묵히 시키는 대로 움직였어요. 시모 또한 더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사이로 발전하지는 못했었어요. 시집 식구들은 억지로 살고 있는 거였죠. 저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나 활기차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행동하면서 시집 식구들에게 살갑게 다가가려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던 도중 시모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초점을 잃어버린 얼굴로 넋이 나가 있자 핸드폰을 들어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남자분의 목소리를 들으며 무슨 이유 때문에 전화를 했는지 다시 물어본 순간 저 또한 믿을 수 없는 말을 전달받게 되면서 충격에 헤어나오질 못하게 되었네요.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과 정면 충돌이 이루어졌고 사고 현장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네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계신 시모가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며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저 때문에 세상을 떠난 거라고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이 너무나 컸는지 시모의 말이 제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머리채를 잡히고 있는데도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집안의 가장이 무너지게 되었고 원하지 않는 장례식을 치러야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장례를 끝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무래도 저 혼자 남겨진 게 계속 마음에 걸리셨는지 대화를 하시려고 온 것 같았습니다. 김서방이 세상을 떠났으니 제 딸이 더 이상 이 집안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없으니 이제 그만 관계를 끊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받은 상처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군요. 제 딸이 그동안 힘든 생활을 이어나갔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김서방이 없는데 이 집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은혁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제 딸을 붙잡으시려는 건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제 딸이 인생을 바치면서까지 옆에 있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집안과의 관계는 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길게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 이제 그만 놓아주시죠. 아직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많이 당황스럽죠. 일단 며느리와 따로 대화 좀 할 테니까 그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그렇고 은혁이도 갑자기 며느리가 떠나가면 앞으로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건 사부인이 알아서 하실 문제죠. 저희 집안과는 더는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너도 이제 어서 짐 싸. 집으로 돌아가야지. 시모는 저를 보내줄 수 없다면서 엄마와 쉬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결국 시모가 끈질기게 저와 둘만의 시간을 만들고 싶다며 따로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저에게 간절히 부탁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시모도 하나뿐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천천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도 은혁이와 함께 보낸 시간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 없이 등을 돌리고 인연을 끊는다는 건 저로서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은혁이를 진심으로 내 아들처럼 키웠기 때문에 많은 정이 들었었죠.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시댁에 찾아온 저희 부모님께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돌아가겠다고 좋게 설득시킨 뒤에 돌려보냈습니다. 시댁 집안에 남아있는 남편과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잠 한숨 못 자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를 거실로 부르셨고 아가씨들도 한자리에 모여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네요.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아무래도 재산 문제가 제일 큰 일일 텐데 네가 법적으로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는 만큼 너한테 내 아들 재산의 절반이 넘어가겠지만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 고생은 내 아들이 했는데 왜 너는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그 많은 돈을 가져가야만 하는 거지? 앞으로 우리 먹고 살기에도 막막할 텐데 너는 입이 하나지만 우리는 입이 몇 개니? 훨씬 많잖아. 너는 은혁이를 아들처럼 생각한다며. 그럼 네가 평생 끼고 살거라. 그럼 내가 너한테 들어가는 재산 건들지 않으마. 그리고 우리 집에서 생활해야 된다. 어찌됐든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 집에서 뼈를 묻어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하기 싫다면 너한테 넘겨줄 재산 전부 다 토해내고 은혁이만 데려가는 걸로 해라. 어머님, 그건 너무 억지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이 집에서 어머님 수발 들면서 살라는 말인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제 입장은 한 번도 생각해주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부탁을 하셔도 모자랄 판에 억지를 부리시면 되겠어요? 시모는 무조건 시댁에서 살길 원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모든 집안 잡일은 저에게 시키려는 게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결국 조금도 조율되지 않고 서로 목소리만 높아지자 시모는 저와 은혁이가 필요 없다며 저에게 한 푼의 재산도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멱살을 잡은 채 문 밖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은혁이는 제가 시모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무슨 상황인지 알지도 못한 채 뒤따라오고 있었네요. 아가씨들도 합세에서는 저를 뒷산 야산에 내버렸고 추운 겨울날 신발 하나 신지 못하고 쫓겨나 버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저보고 재산 한 푼 줄 수 없다며 은혁이와 함께 남편의 뒤를 따라가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낸 뒤
아가씨들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시모는 남편의 재산이 저에게 넘어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눈이 수북이 쌓인 야산으로 저와 은혁이를 끌고 온 거였어요. 그동안 제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시댁 식구들은 조금도 고마워한 적이 없었던 거였네요. 일단 살고 봐야 할 것 같아 추위에 떨고 있는 아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지나가는 차량에게 도움을 청한 뒤 경찰서로 향했어요. 저와 아들에게 했던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짓이었고 시집 식구들이 원하는 대로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도착을 한 뒤에 일단 저희 부모님과 연락을 취한 다음 곧바로 시댁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희도 어느 정도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일단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분노하셨고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행동이라고 분을 삭히지 못하셨어요. 결국 다음날 아침에 부모님은 저와 은혁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엄마는 이성을 잃은 아빠가 안 좋은 행동을 할까봐 불안하셨는지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시댁으로 와주길 경찰들에게 부탁을 하셨네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한 뒤 아빠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문을 두드리셨는데 아무도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때마침 경찰들도 전날에 있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위해 시댁 식구들을 불렀습니다. 집안에 불이 켜져 있고 누가 봐도 집안에 있는 걸 아는데 아무도 나오려 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들어올까봐 비밀번호까지 바꿔놔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이 집은 저에게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은 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네요. 시댁 식구들이 전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고 경찰은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한 뒤 창문을 전부 다 활짝 열었습니다.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 쓰러져 있는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경찰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네요. 잠시 뒤 구조대가 도착해서 응급조치를 시도했지만 이미 아가씨들은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시모는 겨우 숨이 붙어 있었지만 깨어나진 못하고 있었네요. 단 하루 사이에 엄청난 일이 펼쳐져서 저희 가족도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결국 아가씨들은 장례를 치러야만 했고 시모는 중환자실에서 숨만 붙어 있는 상태로 누워만 있는 상태였네요. 국가수에서 감식 결과 붉은색 반점들이 팔과 얼굴 쪽에 뜨문뜨문 흔적이 발견되었고 보일러 배관에 문제가 생긴 걸 추가적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확실하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모는 깨어나지 못한 채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한참 동안 누워있다가 몇 달 전에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시모도 장례를 치른 뒤 보내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네요. 만약 저도 그때 함께 있었다면 지금 저와 아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펼쳐졌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제 곁에는 은혁이 하나 남았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정신장애가 있지만 제 아들도 분명 좋아질 수 있는 날이 찾아오겠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